10월 26일 SYS 설용수 TV 방송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최근 북한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심상치 않은 북한 좀 더 심도 있게 관찰해야, 이런 주제를 한번 다뤄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전이 지금 1년, 2년째 접어들어서 많은 세월 흘렀습니다. 재작년 2월 달에 일어났으니까 만 1년, 그리고도 지금 10월이 다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쟁이 끝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어떤 전략가들은 이 전쟁은 10년 전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전쟁도 결과적으로 북한이 소련과의 그 소위 약속이죠. 자기들끼리 그 거래, 검은 거래. 북한에 있는 모든 재래식 무기의 포탄부터 실탄, 이런 것을 전부 다 러시아가 갖다가 우크라이나 전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로 러시아는 북한에게 소위 첨단 기술, ICBM 기술이라든지 또는 고체 연료 기술이라든지 또는 통신 위성 발사에 대한 기술적 결함을 제공해 준다더니, 더 나아가서는 소위 최신의 전투기, 지금 전투기들은 다 벌써 5세대 전투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KF-21이라고 만든 것도 4.5세대, 조금 더 개량하면 5세대 전투기가 되는 거죠. 북한은 사실상 3세대 전투기 정도, 4세대도 안 돼요. 지금 뭐 수호이 같은 것은 거의 없고, 미그 29 정도, 27, 29 정도가 주력 공군입니다. 그 외에는 19, 2차 전지 쓰는 거, 이런 것들로 낙후된 공군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북한도 정찰위성을 통해서 남쪽의 정보를 얻으려고 할 것이고, 동시에 실패를 2차례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소련에 매달려 가지고 당신들이 원하는 거 뭐냐, 이 러시아 쪽에서는 얼마 전에 외무부 장관 다녀갔죠, 러시아에. 그 다음에 또 지난 한 3개월 전, 4개월 전이죠. 4개월 전은 국방장관이 다녀갔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지난달에 김정은이가 직접 브라디보스톡에 가서 보스토니치라고 소위 우주 발사기지를 관람하고, 그리고 심지어 거기서 한 1500km 떨어진 소위 최신의 전투기를 생산하는 소련제 소유주, 그 전투기를 직접 관람하면서 아마 고도의 북한과 러시아가 거래를 약속했을 겁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의 CNN 방송 같은 거 들어보면 이 청진항이나 또는 이제 낮은 선봉항에서 약 30만 톤이나 되는 거대한 소위 컨테이너들이 배에 실려가지고 러시아로 가는 것이 포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전에서 북한제 무기 또는 실탄이 확인되고 있어요. 결국 우크라이나 전선도 한국제가 들어가야 전선에서 승전을 가져올 텐데, 지금 미국이 제공하는 ATACMS라든지 여러 가지 그 미사일들이 지금 들어가 있고, 일반 우리가 말하는 소위 장거리 포 또는 준 미사일에 준하는 그런 무기 체계들이 지금 서방 나토의 여러 나라들이 지원하고, 특히 폴란드 같은 나라는 자기 나라 전선처럼 지원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체되는 소위 국방력을 키우는 무기 체계는 한국형 무기 체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크라이나전에서도 북한과 우리가 전쟁할 위험성이 있어요. 이게 바로 세계성과 소위 한국적 상황이 그 지역에서 마주치는 거예요. 그런 점이 북한이 심상치 않다 그러죠. 근데 북한은 지금 김정은이가 2011년에 사실상 김정일 사망과 동시에 정권 유임을 받았죠. 그 한 2년 전부터 김정일이는 심장 충격을 받아가지고 몇 차례 졸도했기 때문에 자기의 끝이 보이니까 김정일을 후계자로 선택을 했어요. 김정일은 북한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왜 겪었냐? 그건 말할 것도 없이 북한의 가치체계는 유교적 윤리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장남에게 어떤 권력이 이양되는 것은 그렇게 뭐 시비를 걸지 않아요. 그래서 김정일이는 김일성이 장남이기 때문에 가능했고,
또 20여 년 가까운 수행 기간을 거쳤어요. 근데 김정은이는 불과 1, 2년 전에 세상에 나타나가지고 제네바에서 공부해서 고등학교 나오고 만경대 와가지고 포병학교를 나왔잖아요. 그 인맥이 없어요, 전혀. 중고등학생도 동창이 없고 김일성 종합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엘리트들의 인맥이 없어요. 그러나 권력이라는 것은 백두혈통 하나로 할아버지 김일성이 흉내내면서 몸무게를 늘리면서 아주 존엄한 존재로 나타나요. 선군을 선당으로 바꾸면서 마치 밖으로는 보통국가 체제를 만든 것처럼 인식되게 했지만 경제적 내면에 가보면 엄청난 북한의 충격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북한 경제는 사회주의 경제체제로서 배급체계가 있어요. 모든 것이 배급이죠. 뭐 식량부터 의복부터 심지어 교육, 직장, 보건, 의학, 병원 다 이제 무상이죠. 그러나 실제로는 암거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체제가 북한 체제예요. 그래서 결국은 국가가, 당이 인민을 관리할 수 없으니까 결국은 자연스럽게 형성된 장마당에 의존했던 거예요. 근데 장마당이 정상적으로 한 500, 600개 정도 됩니다. 근데 거기에 조그마한 그 메뚜기장들 잠깐 펼쳤다가 걷어들이는 그런 새벽장들, 이런 것은 아마 거의 아마 1,800개, 2,000개 가깝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의 북한 전체 경제의 80%가 장마당에 의존하는 거예요. 배급은 평양의 고급다원들, 김정은이 밑에서 통치되는 군의 어떤 수석 장교들, 이런 사람들까지 간신히 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장마당 경제입니다. 근데 지금 장마당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은근히 이게 사회주의 경제는 아니죠. 장마당이라는 문자 그대로 장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체계니까. 그건 자본주의적 방식에 따라서 운영되는 경제 시스템이에요.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인민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근데 그건 자기 경제가 없이, 자기 돈이 없이는 못 사오잖아요, 물건을. 거래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돈을 만져야 돼요. 그것이 뇌물공학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모든 권력층, 교육 시스템, 모든 데서 돈이 안 들어가면 안 돼요. 돈으로 거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가 한 3년 겹치면서 국경 봉쇄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유엔 제재가 계속되면서 유엔 상임이사국에 들어가 있는 러시아와 중국이 공개적으로 북한을 지원하기 어렵게 됐어요. 겨우 지금 원유를 공급받아서 현상유지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김정은이는 정권을 잡자마자 인민들 앞에 호소한 거예요. 핵무력 완성. 2017년에 핵은 완성했다고 헌법 명시했어요. 그리고 2022년 법제화래, 법제화. 핵은 선제 공격할 수 있는 무기로서 가능성을 열어버렸다 그러니까. 대단히 위험한 거죠. 그리고 경제는 1차 5개년, 2차 5개년 이렇게 계획을 세웠지만 1차 5개년에서는 마이너스 3.4, 2차 5개년에서는 마이너스 4.6이에요. 무역은 뭐 10분의 1로 떨어져 버렸어요. 또 해외 나가서 노동자들이 돈 받아가지고 북으로 애국 헌금이 뭐니 바치는 소위 노동 송출, 이것도 지금 제재 때문에 막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국경 봉쇄라는 것은 엄격히 말하면 북한 출신 노동자들이 중국에만 가도 한 20만, 러시아까지 합치면 세계 시장에 한 30만 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 못 나가게 됐어요, 제재가. 그러니까 이걸 억제시키기 위해서 코로나라는 핑계로 국경을 봉쇄해버린 거예요. 근데 국경 봉쇄가 결국은 뭘 가져와 버렸냐? 무역을 중단시켜버렸다 그런 얘기예요. 밀무역부터 일반 무역까지. 그러니까 생필품이 장마당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가격은 높이 올라가고 시장에 공급이 안 되니까 아무리 수요가 있어도 시장 형성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품이 없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 북한의 디레마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선군을 선당을 하면서 군의 요직자들을 거의 다 숙청해버렸어요. 공개 채용, 기관단총으로.
형체도 남기지 말아게. 그런 전체주의 독재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지구상에. 재판 절차도 없이 무조건 잡아다가 혁명화 교육이라고 해서 정치범 수용소에 내보냈다가 되돌려서 사람을 쓰면 될 텐데, 정치적으로 불안하면 그 존재가 이상이 생기면, 장성택이 보세요. 109가지 제목을 씌웠어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죄가 국가의 자원을 헐겁에 중국에 팔아서 자기 이득을 챙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세력을 키웠다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많은 북한의 소위 고급 관리만 700명, 아마 그 장성택 계열 사람만 해도 한 2, 30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행세를 했지 않습니까? 장성택이가. 김정일하고 김정은이 고모하고 같이 살았으니까. 고모부죠, 그러니까, 장성택이는. 그런 유형이, 한영철, 인민무력부장 했던 총참모장 이영길, 그 외에도 장관급들, 교육부 장관 했던 김용식인가요? 그런 사람들이 다 처형당해버렸어요. 약 700명, 고급 간부만. 얼마나 북한은 불안한 정치체제를 만들어놨냐, 이게. 지금 오늘 특별히 이 제목을 만든 것도 한 이틀 전에 속초 앞바다에 북한의 조그마한 목선, 어선이 하나 저절로 NLL을 넘어서 들어왔어요. 다행히 우리 고기 잡는 어부가 그걸 보고 신고해서, 그 안개도 많이 낀 날인데 무사하게 우리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최근에 탈북자가 작년, 재작년 엄청나게 떨어졌고, 김정은이가 대대적으로 막 탈북자를 세출하고 있거든요. 또 국경 해안을 전부 다 막고 있고, 그런데도 불어나요. 물론 중국에 주재하는 사람들이 중국이 강제로 북한에 송환을 시키니까 아마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극단적인 목숨을 내놓고 한국으로 오는 탈북인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북한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거 왜 굶어 죽을까? 그동안 장마당 경제가 그거라도 극복시켜 줬는데, 그리고 천리마 가지고 안 되니까 만리마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경제가 더 이상 살아날 길이 없어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지금 여기저기서 폭동에 비슷한 북한 체제를 불안케 하는 요인들이 있나 봐요. 정확한 정보에 의하면 지금 굶어 죽는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어불성설 같지만은, 제가 북한 정보를 정확하게 분석해 보니까 그나마도 장마당에서 가장 귀한 것이 쌀인데, 쌀하고 석유, 에너지는 국가 통제 가격이라고 해서 가격을 정해놓고 이윤을 남길 수 없을 만큼 낮은 가격에 형성해 놨다 그래요. 마음대로 장사꾼이 가격을 못 올려요. 쌀값에 대해서, 석유값하고. 그러니까 또 귀해지니까 물건이 시장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돈 가지고도 못 사니까 굶어 죽는 거예요. 이게 제2의 고난행군이라고 표현들 하고 있어요. 어떤 형태든지 북한이 극단적 모험을 해야 될 만큼 체제가 동요를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남쪽의 드라마라든지 또 노래, CD 플레이어 같은 거 가지고 우리 남쪽 노래, 아랫동네 노래라고 합니다만, 우리보다 먼저 유행되는 것들이 있어요. 드라마도 중국서 재편집을 해가지고 들어가요. 얼마든지 들어갑니다. 그걸 사상적 동향이 이상해진다고 해서 사상 문화 배격법이라는 게 만들었어요. 소위 남쪽이 그들 말대로 부른 서적이나 부른 드라마나 또는 음악, 노래 이런 걸 멀리 듣다가 기찰 떼는 걸 만들어서 동네 집집마다 지금 시찰을 하고 다녀요. 적발되면 교화소, 단련대로 가거나 어떤 사람들은 정치범 수용소로 가는 거예요. 지금도 지구상에 정치범 수용소가 요독, 또 심지어 아오지 탄광 이런 데 옛날부터 있었고 있지만 지금 함경도 청진에도, 그리고 평안남도에도, 산수갑산에도 있어요. 한 5개의 정치범 수용소가 있어요.
한 곳에 적게는 10만 명, 많게는 20만 명이 지금 수용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일생 동안 요독 수용소에 들어가면 거기서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그 토대, 성분 때문에. 뭐 항일 발산 토대든지. 그러면 김정은이가 백두혈통, 지가 아버지 정일봉에서 백두산에 태어나서 그 혈통을 개성했다고 해서 백두혈통 토대.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가 다 불순분자가 동요계층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만경봉호 타고 70년, 80년대까지 조총련 계열의 조선족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죠.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 만경봉호를 타고 북한으로 찾아서 자기 정말 낙원 같은 땅을 찾아간다고 간 사람들이 약 9만 5천 명 됩니다. 그걸 제포라고 그래. 제1교포, 동포. 그들은 아무런 혜택이 없어요. 정든 땅이라고 찾아갔는데 군인도 안 보내줘요. 안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신분을 바꿀 수 없는 방법, 토대를 바꿀 수가 없어요. 적대 계층의 요 시찰 인물들로서 결혼을 해도 늘 자식들이 마음 놓고 어떤 학교, 고급 학교, 다 가고 싶은 학교 못 갑니다. 토대 때문에. 그래서 여러 방면에서 북한을 관찰해 보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꿈꿨던 것은 남조선 혁명입니다. 해방이고. 그러니까 북한은 통일부가 없지 않습니까? 노동당 안에 대남혁명사업부, 통전부, 통일선전선동부 이런 기구들이 통일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 사람들 의식에는 통일은 없습니다. 오직 남조선 해방. 그 해방의 장애물이 미제국주의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말하는 안보의 주춧돌인 한미동맹을 해체시키라는 거예요. 미국만 나가버리면 남조선 괴뢰들은 그냥 손들고, 여기 솔직히 뭐 주사파도 있고 북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좌편향 세력들이. 그러니까 그런 세력들이 어느 결정적 시기에 현재화해가지고 마치 6.25 전쟁 때 서울을 3일만 점령하고 있으면 남쪽에서 남로당원들이 골기한다고 해가지고 김일성이가 그 조건을 세우지 않았다고 해서 박은영을 처단해 버렸듯이, 그런 조건을 가지고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는 거예요. 왜 그 비싼 미사일을 쏘아대고 ICBM을 발사할까요? 그게 자기 존재 우월성을 북한 인민들에게 심어줘가지고 그걸 가지고 의기를 돋구고 남조선 해방의 날을 꿈꾸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 노래 속에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비겁한 놈아 갈라면 가거라. 그러니까 탈북자는 자기들의 동족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민족이라고. 비겁한 놈들이에요. 더 미제의 앞잡이가 되기 위해서 족을 배신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탈북자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정책이나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관심도 높아져야 돼요. 끌어안고 같이 힘을 합쳐야 통일로 길로 갈 수 있어요. 자,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 2차 5개년계획 실패했죠. 지금 궁핍에서 굶어 죽는 놈 있죠. 또 이미 네트워크 형성이 잘 된 SNS 같은 거, 이 우리가 말하는 손전화지, 그 사람들은. 이 우리가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 핸드폰 말이죠. 이것이 북한에도 약 600만 대가 보급되어 있다는 거예요. 600만 대가. 알려진 것은 300~400만 대인데 실제로 600만 대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장마당을 운영한다는 것은 통신수단이 없이는 안 되잖아요. 서로 물건을 재고가 떨어지면 갖다 달라고 그러고 다 이렇게 중간 거래꾼들 있잖아요. 북한의 그 행세하는 돈주들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볼 때 북한이 지금 체제적으로 불안하지, 또 경제적으로 궁핍하지, 인민들에게 약속했던 인민대중 제일주의는 실천이 안 되고 있어요. 실천 이데올로기지만은 김일성이가 주체사상을 실천 이데올로기로 만들어서 통치 이데올로기를 썼다면, 김정은은 그때 90년대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지고 소련이 해체되고 막 러시아로 가고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배후 세력이나 또는 같은 동맹 체제를 유지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 자주성 없이는 살 수 없으니까 그런 80년대 격동 시기에 주체사상을 핵심에 둬가지고 수령 영도론 중심으로 체제를 안정시켰던 거예요. 부모와 자식 관계라고.
생명의 주인도 자기고 혁명의 주인도 자기다. 오직 공화국은 자기라는 사람이라는 존재를 가장 최우선으로 인정한다. 사람 중심주의 그러죠. 이런 면에서 흥분을 시켜가지고 주민 통제를 하고 주민들을 이끌고 김정일 시대로, 김정일 시대는 너무 격동기니까 아까 90년 초니까 94년에 김일성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난행군이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군대가 아니고는 그 통제를 못해요. 사회체제를. 그러니까 성군이라는 이름으로 군대 우선주의를 썼다 그러니까. 근데 김정일 시대가 지나면서 11년, 12년부터는 다소 안정이 돼요. 그러니까 내부 안에 뇌물이 횡행하고 부정부패는 많아요. 이게 김정은이 나오자마자 약속을 둘로 했잖아. 하나가 핵무장 완성. 두 번째가 이밥의 고기국 경제적 안전을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근데 결국은 핵은 완성했다고 지금 할 수 있겠습니다. 다 국제사회가 공인하니까 북한이 핵 보유국이라는 거. 그런데 이밥에 고깃국 만들어 먹여줬냐 이게. 아까 굶주린 자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곡장지대에서. 왜? 시스템 자체의 잘못이죠. 시장이 형성되려면 가격을 자유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권한을 줘야 어디서 갖다라도 팔아먹고 이익이 생길 텐데 국가가 통제를 딱 해버리니까 남지 않은 장사를 왜 합니까? 가져올 일이 없죠. 그러니까 돈 가지고도 못 사는 거예요, 식량을. 그리고 말로는 인민대중 제일주의,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 그래 놓고는 지금 홀대받는 건 인민이잖아요. 당 관료들만 배부르게 살고. 그들에게 인권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인권은 먹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게 인권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주 이전의 자유라든지 집회 결사의 자유라든지 자유 아주 귀한 거죠. 요즘 전 세계가 자유를 중심으로 가치 동맹을 형성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한미일 관계를 정상화했던 것도 가치를 공유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이에요.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가치끼리 모이는 거예요. 사회주의 체제를 거부하는 사람들끼리. 이런 면에서 지금 북한 체제는 최대 불안한데 한 가지 김정은이를 위로시키는 질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이 재래식 전쟁이 지금도 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핵이 있어도. 이스라엘도 핵을 가졌잖아요. 그런데도 하마스가 국경을 넘어서 사람을 인질로 잡아가고 로켓포를 5,000발, 7,000발을 쏘아서 이스라엘의 방어망, 아이언돔이라고는 요격 시스템을 망가시켜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꼼짝없이 당해버린 거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가 전쟁을 합니다. 하마스는 팔레스타인들이지만 그 가자지구라고 4차 중동전쟁 때 뺏었던 영토죠. 그런데 거기를 임시 숙소를 져서 건물을 지켜가지고 약 200만 시민들이 살게끔 만들어놨다 이게. 거기에 무장 폭력 조직인 하마스가 형성돼가지고 이스라엘로부터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을 거기에 팔레스타인들에게 되돌려 놓을 때까지 폭력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무장 투쟁을. 그리고 서한 지구에는 팔레스타인 임시정부가 서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레바논, 요르단 이쪽을 중심삼고 헤즈볼라가 또 있잖아요. 또 그것도 성격이 달라요. 하마스라고는 조직은 그래도 수니파 조직이고 저쪽 헤즈볼라는 시아파 조직이에요. 그 쉽게 만나지는 못하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어. 팔레스타인의 위대한 시대를 열겠다는 거야. 이미 영토 없이 쫓겨난 사람들이. 그러니까 미국이 거기에 관여할 수가 없잖아요. 미국은 유태인이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약 650만이 미국에 살아요, 유태인들이. 인구로 보면 2.1% 정도 돼요. 그런데도 그들의 정치적 영향은 대단하죠. 한 30~40% 영향을 가지고 있어요. 미국 사회에서. 대학 교수, 총장, 법률가, 다 지금 유태인들이 찍고 있습니다. 노벨상에서도 24%를 차지했잖아요. 지금까지 준 것 중에.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 게임, 그리고 미국과 영국이 독립을 시켜줬잖아요. 48년에. 유엔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미국은 혈맹 또 혈맹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개입 안 할 수 없고, 개입하니까 아랍 국가들이, 이슬람권 국가들이 연대를 하고 동맹을 결속시켜서,
끝까지 항전을 표시하고 있고 거기에 이란이 부채질하는 거예요. 그럼 미국은 지금 우크라이나전에도 살짝 들어가 있어요. 계속 무기 지원을 해주고 원조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보러도 좀 직접 우리는 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 그랬더니 미국이다 우리 실탄을 팔아라는 거예요. 팔면 그걸 사다 갖다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러시아는 북한 거 쓰고 미국은 우리 거 쓰니까 결국 우크라이나에서 다시 만나는 거야. 그 전쟁이 확대된 것이 중동전으로 갈 수 있다 그런 얘기야. 그럼 미국의 힘은 분산되는 거 아닙니까? 미국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여건이 불리해져 가지고 국방비를 줄이면서 한 개의 전선을 형성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벌써 세 개 전선이 돼버렸잖아요. 두 개 전선을 이스라엘 전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우크라이나 전선. 그리고 지금 중국의 시진핑이가 지 임기 안에 대만을 해방지구로 만든다, 통합하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비상이 걸려가지고 남중국의 일대를 계속 지켜야 돼요. 항공모함을 갖고 왔으니. 그러니까 미국의 이미 힘은 세 가지로 분산돼 있어요. 요거야말로 김일성에게도 적기고 중공도 적기고 중국도 러시아도 적기입니다. 과거의 6.25 전쟁과 같은 시대 상황이 전개됐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우리의 원유를 남중국해를 통해서 거의 94%를 가져와요. 사우디산이라든 이란산 같은 걸. 근데 그 영역이 6.25 전쟁터로 배급이 오르면 우리는 수마리를 돌아서 지금 여러분들 한국 경제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지금 겹쳤지만은 외국에 여행 갈 사람 많죠. 근데 항공료가 엄청 올라버렸어요. 왜냐? 러시아 상공을 지나서 못 오기 때문에 거리적으로 엄청 멀어져 버린 거예요. 돌아서 와야 되니까. 북극 쪽으로 붙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석유값 올라가죠. 곡물가 올라가죠. 결국은 한국 경제가 전부 수입에다 먹어야 되는데 또 역으로 보면 우리 방산산업이 수출 효자로서 큰 몫을 할 수 있어요. 그러고 또 미국하고 또 경쟁을 해서는 안 돼요. 미국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 이런 면에서 지금 김정은이가 굉장히 불안하면서도 이 기회다. 미국 힘이 분산됐을 때 만일 대만이 중국을 치려고 중국이 대만을 칠 때 반드시 중국은 김정은에게 기회를 포착해라. 미국 힘을 또 갈라라. 러시아도 뒤에서 박수 안 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지도자들로부터 정당 지도자, 특히 국회의원들, 나라의 안보가 없이는 어떤 정당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기본적 삶이 유지될 수 있냐고요. 전쟁 속에서. 거기에 아녀자, 부녀자들, 어린애들 얼마나 많이 죽고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전쟁터에 보니까 약 지금 5천여 명이 넘어갔는데 그 중에 뭐 40%가 여자나 어린애들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런 비참한 현실이 우리 앞에 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특히 당부합니다. 다시 한번 오키를 여미고 마음을 단단히 정리하자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민주화란 이름으로 군의 기강이 빠졌어요. 군이 지금 제정신 차릴 수 없어요. 다시 재편제하고 군대들의 사기를 위해서 정부가 과감하게 군에 대한 개혁, 방탄조끼를 제대로 만들어 입힌다든지 또 총을 가볍게 해서 전투에 인공지능을 부착해가지고 수를 뛰어넘을 수 있는 전투를 갖춘다든지 육해공군에서 해군과 공군력이 강해져야 돼요. 육군보다도 지금. 근데 6.25 때 편제 그대로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부대들이 해체된 부대가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부대가 이기자 부대입니다. 이기자 부대. 이기자, 뭘 이기자? 북한을 이기자 그 말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지난번 정권이 그걸 해체해버렸어요, 부대를.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러니까 군도 어수선해, 지금. 홍범도 육사에 있는 그 흉상 하나 가지고도 지금 여야의 여론이 분열돼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혼란 속에 와 있지 않습니까? 여당 내에서 보훈처 장관은 거기 두어라고 그러고, 육군 국방장관은 그거 두어서는 안 된다고. 이런 앉았다, 이게. 공연하게 국민에게 물어라, 이게. 이런 사람이 여기 있어 되는데 안 되는가 말이야. 그래서 분해기강을 빨리
세우고 국민의 정신전력을 세우면서 북한의 감시를,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해야만 된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철저히 강조, 주장하면서 제가 주제를 심상치 않는 북한, 심상치 않다. 북한의 김정은이가 어떤 선택을 할지도 모르겠다. 지금 좋은 기회로 포착을 갖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심도 있는 정찰, 감시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심상치 않은 북한, 심도 있게 관찰하자. 전 국민이 다시 한번 눈을 부릅뜨고 북한의 동향을 살피자는 겁니다. 감사합니다.